어제 청명에 이어 오늘은 식목일입니다. 식목일을 4월 5일로 정하게 된 때는 24절기의 하나인 청명 무렵이 나무 심기에 적합하다는 이유도 있지만 신라가 삼국통일의 위협을 달성한 날이자 조선시대 성종의 동대문 밖 선농당에서 직접 밭을 일군 날이 바로 이날이라는 것도 무관하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식목 행사가 시작된 것은 1911년 조선 총독부가 4월 3일을 식목일로 지정하면서부터지만 이보다 앞서 신학기를 맞은 학교에서는 식목 방학이라고 해서 일주일 정도 나무를 심는 기간을 학생들에게 주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다 1946년 미 군정청이 4월 5일을 식목일로 제정하면서 오늘날까지 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봄 기온이 점점 오르자 이에 맞춰 식목일을 앞당기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식목일이 가지는 전통과 역사로 지금과 같은 날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오늘 식목일을 맞아 국민 누구나 내 나무를 가지는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데요. 체험 행사장에서 내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나무 심기 행사도 진행하고 무료로 나무를 분양해주기도 합니다. 산림조합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묘목을 구매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71회 식목일인 오늘 다양한 식목일 행사에 참여해서 뜻깊은 식목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4월 5일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목희입니다. 네. 자, 나무를 심는 식목일입니다. 네, 오늘이 바로 그 식목일이네요. 오키 씨는 식목일을 앞당기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꽤 오랫동안 4월 5일은 식목일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잖아요. 날짜를 이렇게 쉽게 바꾸는 거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런 인식이 있었으니까. 네. 우리 도로명 주소 이거 바꾸는 것도 굉장히 아직도 좀 어색하다는 분들이 많은데 네네. 웬만하면 안 바꾸는 쪽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뭔가 이런 몰랐던 의미도 있고 이런데. 그러게요. 네, 신라가 삼국통일을 한 날이고 이런 또 의미가 있네요. 네. 이제 아마 4월 3일에서 미군정은 4월 5일로 그냥 바꿔버린 것에 기인해서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저도 식목일은 식목일이니까요. 4월 5일로 하면 좋은데 사실 나무가 심기의 적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과연 식목일을 이렇게 유지해야 되는지 아니면 식목일을 없애고 식목 시기를 좀 만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나무를 심는 시기를 좀 하루만 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길게. 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네요. 날을 정해서 나무를 심는 것보다는 이날부터 이날까지 한번 나무를 심어보자. 그래야지 사람들이 실천을 하지. 꼭 이날만. 그리고 공휴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식목일이 이제 공휴일이 아니게 됐죠. 대신에 한글날이 공휴일이 됐지만 식목일이 공휴일이 아닌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목일이 공휴일이 아닌 거는 이제 시대의 흐름이죠. 이제 나무를 이제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좀 시들해진 것도 있겠고 정책, 국가 정책이 조금 옛날엔 있었잖아요. 나무 심기 정책. 그래서 공휴일이 됐는데 이제는 공휴일이 되지 않아서 좀 나무 심기가 좀 지지부진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어쨌든 식목일이 공휴일은 아니지만 식목일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오늘의 코너를 한번 소개해 볼까요? 네. 지난 시간에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들을 살펴봤는데요. 장애인들도 일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톡톡에서는 장애인 일자리 정책에 대해 알아봅니다. 식물을 가꾸면 좋은 점은 환경보호뿐만이 아닌데요. 권순철의 노하우 시간에서는 식물을 심고 가꾸면서 느낄 수 있는 치료 효과, 원예 치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에서는 카미오 피사로와 그가 그린 풍경화들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고요. 이국제의 정보톡톡에서는 채소와 국물 재료별 보관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내 손을 잡아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청년은 꿈꿉니다.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요리사가 되겠다고. IT 전문가가 꼭 되고 싶다고. 우리는 이 청년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고 싶습니다. 청년희망재단, 대한민국 청년을 응원합니다. 청년 희망 아카데미, 청년 취업의 길잡이가 됩니다. 여러분의 기부로 청년 희망을 응원해주세요. 어우, 무슨 한숨을 그렇게 쉬어? 그게 말이지. 나 이번에 땡땡 회사에 원서 넣었는데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지 뭐야. 이번이 몇 번째인지 몰라. 안 그래도 비장애인 취업의 벽이 더 높아졌다는데 그럼 장애인 취업은 더 얼마나 더 힘들어진 걸까? 나 이들을 취업하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가야만 하는 걸까? 세상은 날 버린 게 분명해. 아, 그럼 비관적인 말 하지 마. 희망을 버리긴 아직 일러. 세상은 자기에게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를 남겨놨으니까.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 들어봤지? 근데 막상 아는 게 없어서. 아, 그래서 내가 자기를 위해 알아봤어. 빠밤.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는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에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야. 국가와 지자체는 3%, 공공부문은 3%, 민간부문은 2.7% 이상을 장애인 고용해야 하는 제도야. 근데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로 취업할 수 있을까? 그럼. 올해부터는 장애인 의무 고용제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도 더 높아졌다고 그래.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로 장애인들에게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네, 평소에도 어색한데 오늘은 더 어색했던 꽁트였어요. 저의 입장에서는. 제가 권순철 씨는 아니고. 그렇죠?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 잘 알고 계셨나요? 순철 씨는? 그렇죠. 장애계 뉴스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그것 정도는 알 수 있죠, 그죠? 그렇군요. 이 장애인, 네. 달라지는 게 있어요? 네, 이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가 올해부터 조금 달라지는 내용이 있는데요.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더욱 가중이 되어 의무 고용률에 미달하는 한 명당 71만 원에서 75만 7천 원으로 인상하고요.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의무 이행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려 최저임금액인 월 126만 270원이 부과된다고 해요. 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초과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 장려금은 올해부터 중증 여성의 경우에 6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장애인 의무 고용률보다 적게 고용한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해왔지만 장애인 공무원은 의무 고용률에 미달해도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지 않아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인 정원의 3%를 지키지 못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모범을 보이고 장애인 고용 의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습니다. 네, 장애인 일자리 정책에는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도 있지만 장애인 일자리 사업도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보건복지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해서 직장생활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인데요. 한국장애인개발원,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사업을 통해서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크게 일반형 일자리와 복지 일자리, 그리고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과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등의 그 특화형 일자리로 구분이 되는데요. 일부 제한된 경우 이외에는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임금이 제때 지급이 되는지, 휴가는 정당하게 제공받고 있는지, 부당 해고는 당하지 않았는지 등도 살피고 있다고 하고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취업하는 장애인 수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요즘은 특히 장애인들이 일하는 카페가 많아졌어요. 네, 그렇죠. 순철 씨 아는 분도 하시잖아요. 네. 이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일부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고 있는데요. 공공기관들이 중증장애를 위해 운영하는 카페는 현재 전국적으로 36곳으로 장애인 13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네,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곳도 있을까요? 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워크투게더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워크투게더요? 네, 워크투게더 사이트는 장애인 고용 포털로 장애인과 사업주, 공단 직원뿐만 아니라 장애인 고용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 가족과 비장애인들까지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모든 요구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곳입니다. 네. 특히 온라인을 통해 구직 활동이 가능한 장애인이라면 일자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워크투게더에 가입하면 이력서를 등록할 수 있어서 그 이력서를 활용해서 구인 사업체에 입사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의 다양한 구인 기업들을 편리하게 조회하고 입사 지원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워크투게더 사이트 외에도 오프라인에서 취업과 관련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있죠? 네, 아무래도 이 온라인이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이 장애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워크투게더 센터가 있는데요. 네. 워크투게더 센터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욕구와 능력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입니다. 2012년 시범 사업 이후 지난해까지 8개 거점 센터를 중심으로 점차 확대해 왔는데요. 올해부터는 서울과 서울 남부, 인천, 경기, 경기 북부, 광주, 전북, 대전, 충북, 대구, 부산, 경남, 강원지사 등 총 13개의 권역별 거점센터로 더욱 확대해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올해는 워크투게더 센터도 더욱 확대된다고 하니까요.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네.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턴 제도도 좀 더욱 확대된다는 얘기가 있네요. 네, 중증장애인 인턴 제도도 올해 확대되는데요. 중증장애인 인턴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사업체에서 인턴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직무 능력 향상과 정규직 전환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인턴 참여자는 고용률이 현저히 낮은 구직 등록 중증장애인으로 지난해까지는 총 10개 유형이 적용돼 왔지만요. 올해부터는 척수 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도 추가해서 총 11개 유형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또 한 달에서 6개월까지였던 약정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됐는데요. 이를 통해서 최소 3개월 이상 근로 보장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인턴 지원금은 동일하게 월 약정 임금의 80%를 지원하고요. 정규직 전환 지원금도 월 65만 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증장애인 인턴제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각 지역에 위치한 공단 지사에 접수하면 됩니다. 그래요. 자,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주는 다양한 지원과 혜택들도 있잖아요. 네, 장애인 고용 포털에서 고용 장려금 제도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고용 장려금 제도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초과해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 이외에도 고용지원자금 융자와 무상지원, 고용관리비용 지원 등 장애인 고용 사업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지원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올해 어떤 게 좀 달라지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중증장애인에게 부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임금액도 지난해 시간당 6,000원에서 6,300원으로 늘어났는데요.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업무 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장애로 인해 하기 어려운 부수적인 업무를 도움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올해는 서비스 대상도 지난해보다 확대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취업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의 창업을 돕는 프로그램도 있죠? 네,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는 중소기업청과 함께 장애인 예비 창업자 등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곳으로 장애인 맞춤형 창업 교육부터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 창업 보육실 운영, 창업 점포 지원 사업, 전국 장애 경제인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맞춤형 창업 교육은 창업에 필요한 종합적인 교육을 제공해서 장애인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장애인이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특성화된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지원 정책부터 맞춤형 상담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고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는 정책들이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메시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국민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친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수업하면 제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고 또 제 공간도 마련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제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출근 시간이 2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2번 정도 갈아타다 보니까 힘들죠. 야근도 많고 그래서 몸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주변으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사회초년생이었던 소연 씨에게 내 집 마련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부동산 시세를 알아보니까 제 월급에는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어떡하나 하는 생각 중에 인터넷에 행복주택 공고를 보게 되었어요. 도심지에 위치해 편리한 대중교통과 최대 6년 동안 저렴한 월세로 거주가 가능해 기존 임대주택의 패러다임을 바꾼 행복주택. 생각보다 너무 좋더라고요. 깔끔하고 또 제 공간도 마련되는 것 같아서. 회사에서도 가깝고 월세도 저렴하니까 아끼는 시간과 돈으로 제 미래에 투자할 거예요. 앞으로 행복주택에 사는 삶이 기대돼요. 청춘의 꿈을 키워줄 행복 디딤돌 행복주택이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시간은 권순철의 노하우입니다. 자, 바로 오늘이 나무를 심는 날인 식목일이잖아요. 네. 나무와 식물을 심으면 환경에 도움이 되는 효과도 있지만요. 혹시 식물을 기르는 활동에는 치료 효과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오, 식물을 기르는 활동이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고요? 네. 원예 활동을 통한 치료를 원예 치료라고 하는데요. 원예 치료란 식물을 대상으로 다양한 원예 활동을 진행해서 사회적, 교육적, 심리적, 신체적 적응력을 길러 육체적 재활과 정신적 회복을 추구하는 활동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원예 치료는 살아있는 식물을 매개체로 하는 치료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예 치료에 참여하는 사람은 식물의 생장과 개화,
결실 등을 경험하면서 식물과 교감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시각과 청각, 미각, 촉각, 후각의 자극을 받으면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원예 치료는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원예에 대한 관심도와 수용 정도에 따라서 그 효과는 다르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신기하네요. 음. 이 처음 들어보는데 이 원예 치료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원예 치료의 역사는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고대로 들어가나요? 네, 고대 이집트에서 환자를 정원에서 산책하게 했다는 것이 원예 치료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네. 원예 치료가 현대화된 것은 미국인데 1789년 벤자민 러시 교수가 들에서 일하는 정신병 환자 일부가 호전된 것을 발견하고는 흙을 만지며 농사를 짓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후 원예 치료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네, 아주 오랜 옛날부터 네. 이 식물을 가꾸고 키우는 게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군요. 네, 원예 치료 중에서도 가장 각광받는 분야는 아로마 테라피입니다. 이건 유명하죠. 네, 아로마 테라피는 향기를 의미하는 아로마와 요법을 의미하는 테라피의 합성어입니다. 네. 식물에서 추출한 휘발성 물질을 사용해서요, 심신을 건강하게 하는 치료법이어서 방향요법 또는 향기요법이라고 해요. 이 향을 가진 약용식물에서 추출해내는 에센셜 오일에다가 향을 맡거나 그 오일을 몸에 발라가지고 네. 건강을 증진하는 거예요. 이 아로마 테라피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면역력을 개선해서 몸의 치유력을 높이고 말이죠. 네. 세포 재생을 돕게 됩니다. 가령 네. 마음이 무겁고 기분이 처질 때는 신선한 오렌지 향을 맡으면 마음이 가벼워지고요. 오렌지. 그리고 솔잎향 있지 않습니까? 네. 솔잎향, 소나무 이 숲에 들어온 것처럼 솔잎향 맡으면은 네. 이 상쾌하고 편안한 기분이 들게 됩니다. 페퍼민트 향은 머리를 맑게 해서 기억력을 높여줘요. 네. 라벤더 향은 긴장을 풀어주고 스트레스를 완화해서 이 치료법을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완화 치료법. 그렇죠? 그리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아로마 테라피는 암 치료를 비롯한 다양한 질병 치료의 이 보조 치료요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로마 테라피의 테를 아주 번데기 발음으로 잘하시네요. 원래 테라피가 맞아요. 네. 원래 맞다니까. 그게? 저는 아로마 테라피라고 할게요. 알았어요. 이 아로마 테라피가 최근에 많이 주목받고 있지만 원예 치료의 역사만큼이나 아주 오래전부터 이용되었다고 하죠. 예, 아로마 테라피의 역사 또한 좀 오래됐습니다. 중국에서는 기원전 4000년대에 향을 좀 활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는 약 5000년 전 아로마 오일을 의학과 미용 그리고 시체 봉합이요. 시체 봉합 그리고 종교적 목적 등 광범위한 분야에 사용했다고 해요. 클레오파트라는 미용 방법으로 다양한 아로마를 사용했다고 전해지고요. 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아로마 테라피가 활용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오래전부터 아로마 테라피가 있었다고요? 네. 약초를 활용한 우리나라의 한방을 일종의 아로마 테라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네네. 허준의 동의보감에서 그 역사를 찾을 수 있는데요. 식물에서 정제한 에센셜 오일의 사용법과 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는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 같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자연치료의학계와 화장품 피부 미용계에서 에센셜 오일에 대한 연구에서 실용화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네. 아로마 테라피로는 이 허브식물 네. 많이 좀 활용되죠. 아로마 테라피에. 허브식물은 향기가 나는 식물로 방향성 식물이라고도 부르고요. 이 우리가 흔히 아는 로즈마리 있지 않습니까? 네. 민트, 라벤더, 캐모마일 이 상당수가 외국에서 들어온 허브식물이죠. 그렇죠. 이 때문에 우리나라 토종 허브식물, 이 토종 허브식물이 없는 줄 알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음. 천연치약으로 쓰기도 했던 박하를 비롯해서 박하시죠, 박하. 박하도 허브로 종류가 네. 들어가는군요. 박하. 네. 박하를 비롯해 가지고요. 배초향, 향유, 그다음에 꽃향유, 창포, 머리 감는 창포, 오. 그리고 산국, 감국, 구절초, 백리향, 순비기나무 등 토종 오. 허브 식물들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데요. 와. 다양하죠. 이런 것들이 다 허브로 분류가 되는군요. 네. 진짜 전혀 몰랐어요. 창포는 깜짝 놀랐죠? 네, 구절초도 놀랐고. 네. 근데 이 원예 치료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이 효과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되겠어요. 식물을 기르는데 필요한 신체 활동이 피로와 통증을 완화시키고요. 스트레스를 줄인다거나 또 원예에 관한 이 정보 있지 않습니까?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대인 관계도 좋아진다는 연구들도 있는데요. 이 무엇보다도 원예 치료로 불안을 감소시키는 등 정서 안정 효과가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네. 정서 안정 효과. 음. 특히 암 환자들의 우울증 개선에도 효과가 크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유방암 환자의 경우 4명 중 1명꼴로 이 중증도 이상의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40, 50대 유방암 환자가 많아서요. 암 치료와 폐경기를 동시에 겪기 때문에 우울증 위험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원예요법에 참여할 경우 유방암 환자의 우울감이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들이 원예 활동을 하면 작물을 키우는 과정에서 성취감도 키우고요. 삶의 열정을 되찾기 때문이라고 해요. 네. 또 환자들끼리 주기적으로 만나서 정보를 교환하고 어려움도 얘기하면서 심리적 위안을 얻게 되는데 이런 활동이 암 치료에도 영향을 좀 미치게 되는 그런 거죠. 네. 근데 결국 병을 낫게 하는 건 내 자신이죠. 이 그렇죠. 면역 기능을 높이는 게 중요한데 원예 치료를 함께 이야기하고 자연과 벗삼아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면역 기능이 올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원예 활동은 인지 기능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식물이 커가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내가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 재배된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사회성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텃밭 일이 걷기 수준의 운동 효과를 주기 때문에 치매 예방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오. 예,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원예요법에 참여한 치매 환자 23명의 인지 기능이 모두 향상됐다는 이 보고도 있다고 해요. 네, 생각보다 원예 치료로 인한 효과가 정말 다양하네요. 네, 실내에서 식물을 기르게 되면 이 사무실 등에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긴장과 스트레스도 낮춰준다고 하는데요. 식물이 내뿜는 좋은 성분 등을 통해서 신체는 이완되고 스트레스가 완화되는 등의 현상을 보인다고 하고요. 신체의 긴장이 풀어지면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이 혈압 등을 떨어뜨리는 기능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예 활동을 할 때 땅 파기나 잡초 뽑기, 물 주기 등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들어서 운동 효과 있지 않습니까? 운동하는 효과도 발생하는데요. 식물에 물을 주는 활동이나 원예 기구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근육이 발달돼서 재활치료로도 활용됐고요. 직접 재배한 친환경 먹거리를 이용을 하면 식단 관리까지 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원예 치료를 할 때 주의할 점이 또 따로 있다면서요? 네, 물론 주의해야 할 점 있습니다. 체력이 약한 경우에는 무리하게 텃밭 활동을 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겠죠. 그래서 몸 상태를 고려해서요. 하루에 1-2시간씩 시간을 좀 정해놓고 텃밭 활동을 하는 것이 좋고요. 적어도 1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너무 그 텃밭 관리를 열심히 하다 보면 막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시간을 정해놓으라는 거죠. 네네. 또 텃밭 일 중간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반복적인 동작으로 근육통이 오기 쉬운 만큼 사전에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줘야 합니다. 네. 그러면은 어떤 식물들을 기르는 게 원예 치료에 효과가 좋을까요? 특정 식물이 좋다기보다는
식물을 기르는 활동에서 치료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건데요. 실내에서 원예 활동을 한다면 계절을 가리지 않고 잘 자라는 관엽식물이 있습니다. 네. 이 선인장과 같은 다육식물도 추천되고 있어요. 네. 실내 습도도 높여주고 공기 정화 효과가 있는 식물이면 더 좋겠죠? 잎사귀가 많은 식물일수록 가습 효과가 좋은데 허브나 마삭줄 그리고 제라늄, 행운목 등이 실내에서 키울 만하다고 합니다. 네. 식모기를 맞아서 식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원예 치료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렸는데요. 식물 심기에 가장 좋은 오늘 원예 활동에 도전해서 다양한 원예 치료의 효과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메시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국민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친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싶었을 뿐이라고. 공익신고 아시죠?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부족했던 신고 분야를 보완하고 공익신고자를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했습니다. 우선 신고 대상을 늘렸습니다. 안전이나 건강 등 국민 생활과 관련이 있는 99개 법률을 공익신고 보호 대상으로 추가했고 특별보호 조치를 신설해 내부 공익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합니다.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했다고 생각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보호 조치가 가능합니다. 공익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피해도 최소화했습니다. 신고자가 위법 행위와 관련이 있더라도 형벌이나 징계는 물론 불리한 행정처분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권익위가 복직 등의 보호 조치를 결정하면 회사는 부당한 인사 조치를 되돌리는 등 정해진 기한 내에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소송 등으로 이행을 미루면 이행 강제금을 내야만 하죠. 내부 신고자는 최고 2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공익에 기여한 사람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침해 행위 발견 시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하면 신고기관은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사건을 처리합니다. 공익신고자는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될 공익신고자 보호법. 당신의 양심을 응원합니다. 네, 내 손을 잡아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그림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어떤 명화를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카미오 피사로와 그가 그린 풍경화들에 대해 살펴봅니다. 풍경화. 네, 오늘은 유명하지는 않지만 많은 인상주의 화가들에게 여러 가지로 많은 영향을 끼치면서 인상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화가를 소개할게요. 아버지요. 네, 프랑스 화가 카미오 피사로입니다. 네, 인상주의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 주류를 이뤘던 예술이지요. 이 빛에 의해서 시시각각 변하는 사물의 형체나 색을 표현하면서 그 장면을 보고 느낀 화가의 주관적인 인상을 드러내는 걸 말합니다. 똑똑합니다. 박수 쳐드릴게요. 이제 뭐 순철 씨가 다 설명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코너를 맡으셔도 될 것 같고. 그 그림 읽어주는 사내, 뭐 이렇게 네, 사내. 야수. 네. 괜찮다. 네, 피사로의 얘기 다시 할게요. 네. 피사로는 인상주의 화가들의 정신적인 지주 같은 역할을 했어요. 나이가 많았었던 이유도 있지만 성품 자체가 괜찮고 온화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잘 따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순철 씨도 약간 이런 면에서는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람들이 아. 잘 따르지 않나요? 직접 이거 쓴 거군요. 리더십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네. 뭔가 추진력이 있죠. 네, 추진력이 있어서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 잘 따르고 방송도 뭐 새로 만들으시고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서 네네. 약간 좀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네. 피사로가. 네. 일단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사람 삶을 얘기할 때 우리가 좀 들어본 인상주의 화가들이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네. 그래서 더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이게 다 화가들과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아, 그렇군요. 그만큼 여러 사람들과 잘 어울렸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삶을 얘기할 때 어떤 인상주의 화가들이 어디서 등장하는지 유심히 들어보는 것도 이 재미있는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피사로는 당시 프랑스령이었던 서인도 제도의 세인트 토마스 섬에서 프랑스계 유대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그가 다른 직업을 갖기를 원했지만 피사로는 그림에 관심이 있었고 화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855년 25살이라는 다소 늦은 나이에 파리로 유학을 옵니다. 파리스. 네. 그리고 같은 해 열린 파리 만국 박람회에서 카미유 코로의 풍경화를 보고 큰 감동을 받아요. 이 코로는 만종 등을 그린 장프랑스와 밀레와 같이 이 한적한 시골 마을 바르비종에 살면서 그 자연 풍경을 사실적으로 화폭에 담은 풍경화가입니다. 즉 코로가 이 바르비종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피사로는 스위스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이 코로로부터도 그림을 배웁니다. 코로는 그에게 자연에 충실할 것을 가르쳤어요. 이때는 피사로도 코로처럼 풍경화에 전념합니다. 피사로는 이 스위스 아카데미에서 해돋이 작품을 그린 클로드 모네, 그리고 카드놀이하는 사람들을 그린 폴 세잔 등 인상주의 화가들을 만나게도 됩니다. 네, 그래요. 이 작품들이 이제 그림 읽어주는 여자에 많이 소개가 됐던. 네, 소개했던 됐던 작품 위주로 말해드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인상주의 화가가 됐나 봐요, 그죠? 네, 그렇죠. 이 피사로의 초기 풍경화는 비평가들에게 꽤 인정은 받았지만 대중들에게 인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1860년부터 살롱에 그의 작품이 전시됐고 1963년에는 풀바디의 점심 식사를 그린 에두아르 마네 등과 같이 낙선전에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낙선전은 당선되지 않은 작품들을 네, 모은 예. 그런 전시를 말하는 거고요. 네. 이렇게 점차 인상주의 화가들과 인연을 맺으면서 1860년대 후반부터는 인상주의 화가들이 따르는 중요한 인물이 됐어요. 이 화가들이 작품을 전시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각 화가들의 작품을 모아서 전시회를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때부터 리더십을 발휘했어요, 그죠? 네, 그런 거죠. 이렇게 인상주의 화가들과 자주 교류하면서 피사로도 자연주의 화풍에서 인상주의 화풍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갔습니다. 1870년에는 1년간 프랑스와 프로이센 간의 보불 전쟁이 벌어지면서 피사로는 모네와 함께 런던으로 피신합니다. 이곳에서 영국 화가 조지프 말로드 윌리엄 터너의 그림들을 보고 큰 영감을 받았어요. 터너는 전함 테메레르의 마지막 항해로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뚜렷한 형태 없이 빛의 느낌을 섬세하게 표현한 그림으로 기존의 회화 방식을 거부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그리고 싶었던 인상주의 화가들에게 인상주의 기법에 대한 확신을 줬습니다. 영감과 힌트 그리고 자신들의 추구하는 회화가 옳다는 답을 터너에게 얻은 거죠. 전쟁이 끝나고 파리로 돌아온 그는 1874년 여러 인상주의 화가들과 인상파 그룹 전시를 엽니다. 여기서 이 화가들 중에 피사로가 가장 나이가 많았어요. 인상주의 전시회는 총 8회 열렸었는데요. 초기에 참여했던 인상주의 화가들은 점차 자신만의 독특한 기법을 개발하면서 인상주의에서 좀 더 멀어지면서 전시회에 아예 빠집니다. 그런데 피사로만은 끝까지 참여했어요. 네, 그리고 피사로는 이 점묘법, 점묘법으로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면서요? 네, 점묘법은 이렇게 수많은 점을 찍어서 그림을 만드는 거죠. 네. 피사로는 나이는 많았지만 다른 화가들의 훌륭한 점에 영감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던 화가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바르비종파의 코로처럼 자연주의에 기반한 풍경화를 그렸다가 인상주의 화가들과 가까워지면서 인상주의 화풍으로 변화했었죠. 또 오로지 점만을 찍어서 그림을 완성시키는 점묘법을 개발한 조르주 쇠라의 그림을 보고 자기 그림에도 적용시키면서 여러 가지 실험을 끊임없이 했었던 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쇠라는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를 점묘법으로 그린 화가입니다. 네. 나이가 먹을수록 새로운 걸 받아들인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데
이 피사로는 그런 점에 있어서 열린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네, 뭔가 그림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기법도 흡수하는 그런 열린 사람이었던 거죠. 네. 이 피사로 인생에서 빠질 수 없는 게 파리 교외의 퐁투아즈라는 시골 마을에서 그린 그림인데요. 보불 전쟁으로 피사로의 원래 파리에 있던 집이 다 무너져 버린 데다가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아예 시골로 이사하고 거기서 전원의 풍경을 주로 그렸습니다. 그런데 근처에 유황 공장이 있어서 주거 환경이 썩 좋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중세풍의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었고 과수원이 많아서 좀 그림을 이렇게 풍경화로 그리기엔 좋은 곳이었어요. 아무튼 피사로는 퐁투아즈에 사는 주민들이 과수원의 과일들을 수확하는 농경 생활과 풍경을 주로 화폭에 담았습니다. 또 유황 공장의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도 이 풍경화에 자주 등장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풍경화와는 다르게 사실적인 모습을 가감없이 그렸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네, 풍경화의 공장 굴뚝의 연기. 생소하긴 하네요. 그렇죠. 피사로는 그림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공장을 빼버리지 않고 그냥 다 그렸어요. 네, 보이니까요. 그런 거죠. 처음에 피사로는 여러 화가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인상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렸다고 말했었죠. 네. 이제 피사로가 어떤 성격의 사람이었는지도 말해드릴게요. 피사로는 가정적이면서 과묵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묵묵히 들어주다가 한번 툭툭 내뱉는 말들이 네. 굉장히 엉뚱하면서도 꽤 도움이 되는 말들이었다고 합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좀 주옥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오. 거죠. 다른 화가들보다 나이도 좀 있다 보니까 마치 현자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피사로는 여러 인상주의 화가들과 두루 원만하게 지냈는데 특히 폴 세잔이 그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세잔은 인상주의 화가들 내에서도 굉장히 튀고 옷도 지저분하게 입고 그리고 벼룩 때문에 몸을 긁고 이런 뭔가 괴짜 같은 성격으로 인해서 인상주의 사람들도 좀 그를 멀리했거든요.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를 못했어요. 네. 조금 그 사회성이 부족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네, 그런 그의 이야기도 묵묵히 들어주는 게 피사로였습니다. 피사로는 세잔에게 굉장히 마음의 안정감을 주는 존재였죠. 피사로의 퐁투아즈 집은 언제나 그를 찾아오는 화가들로 붐볐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고흐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세잔이 단골 방문객이었어요. 세잔은 자기 부인과 아들한테는 유대감이 없어서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피사로의 아이들과는 곧잘 놀아줬습니다. 아버지 역할은 못했는데 삼촌 역할은 엄청 잘했어요. 이 피사로의 부인도 손님들에게 극진하게 대접했기 때문에 세잔은 늘 부담 없이 찾아왔어요. 하도 시간을 보내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 시간을 놓치는 일이 부지기수였다고 합니다. 네. 피사로는 세잔에게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가르쳤고요. 또 세심하게 관찰해서 그림을 그리라고 조언했어요. 여러모로 세잔에게 피사로는 피만 안 섞인 아버지 혹은 스승 같은 존재였을 거예요. 정말 옥시 말대로 우리가 아는 인상주의 화가들은 다 등장하는군요. 네, 엄청 많이 나왔죠. 네, 피사로의 삶을 얘기하는데 인상주의 화가들의 그림을 복습한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피사로가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들어봐야죠. 카미유 피사로는 19세기 인상주의 화가들의 아버지로 불렸습니다. 늦은 나이에 그림 공부를 시작해 인상주의 화가들 중 가장 나이가 많았던 그는 여러 화가들의 친구이자 마음의 안식처 그리고 정신적인 지주였습니다. 그는 초기에 바르비종파의 한 명인 카미유 코로로부터 영향을 받아 자연주의 풍경화를 그렸습니다. 후에 클로드 모네, 폴 세잔 등을 만나면서 인상주의로 화풍이 변화합니다. 후에 다른 화가들이 인상주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화풍을 정립할 때도 그는 인상주의 철학을 고수하며 꾸준히 인상파 전시에 참여했습니다. 피사로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연을 그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현혹당할 수도 있다는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대담해져야 한다. 그는 프랑스와 프로이센 간의 보불 전쟁으로 파리의 집이 붕괴되자 파리 근교의 퐁투아즈나 에라니에서 여생을 보내며 시골 주민들의 농경 생활과 전원 풍경을 그렸습니다. 설이 내린 밭에 불을 지피는 젊은 농부는 조르주 세라와 폴 시략이 발전시킨 전묘법의 영향을 받아 그 실험적인 방식을 적용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수많은 점을 찍어 색채를 표현하는 섬세한 붓놀림을 통해 추운 겨울 불을 지펴서 몸을 녹이는 농촌의 풍경을 그렸습니다. 말년에 눈병을 얻은 피사로는 야외에 나가 그림을 그리지 못하게 된 대신 실내에서 야외 풍경을 내려다보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몽마르트 대로 연작도 그가 파리의 한 호텔에 머물며 여러 가지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는 풍경을 담은 그림입니다. 몽마르트 대로는 1897년 겨울과 봄 사이에 그린 총 14점의 연작으로 제목을 보고 그림을 보면 그 시간대와 날씨의 분위기에 따라 파리의 거리 풍경을 뛰어나게 묘사한 피사로의 실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몽마르트 대로 겨울 아침은 부서질 듯한 진주빛 겨울 하늘과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느껴집니다. 거리 양옆으로 빈틈없이 쭉 이어진 건물들과 길게 자란 앙상한 가로수들, 그리고 공중전화 등 당시 몽마르트 대로의 모습이 거친 붓질로 묘사됐고 전체적으로 짙은 색조가 겨울의 깊고 무거운 느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몽마르트 대로 구름 낀 아침은 날이 흐릴 때 그렸습니다. 아침이지만 구름 끼고 흐린 날씨 탓에 햇살이 비치지 않아 거리가 묘하게 어두워 보입니다. 몽마르트 대로 봄 풍경은 오랜 겨울이 지나고 생명이 태동하는 따스한 분위기가 전해집니다. 햇살은 좀 더 강해져서 사람들 밑으로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구름은 솜털처럼 가볍고 나무는 푸르게 잎사귀가 돋아났습니다. 특히 앞권은 몽마르트 대로의 밤 풍경입니다. 거리를 환하게 밝히는 불빛에 하늘은 땅에 가까울수록 밝다가 위로 갈수록 점차 어두워지는 것까지 표현했습니다. 일렁거리는 불빛과 어둠이 내려앉은 거리를 그리기 위해 붓질을 번지듯이 했고 또 점묘법을 일부 쓰기도 했습니다.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은 형체 없이 긴 점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연작을 보면 사람들이 분주히 발걸음을 옮기는 활기찬 거리의 분위기와 마차 소리까지 저절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몽마르트 대로를 거니는 수많은 파리 시민들은 개개인들이라기보다 풍경의 하나처럼 자연스럽게 조화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구성에 미술의 기초인 원근법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카미유는 풍경을 실제 그대로 재현하려는 고전적인 관점보다는 화가의 시선에 따라 달라지는 주관적인 인상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풍경을 그렸지만 단순히 풍경 그대로를 보여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카미유가 말년에 그린 이 연작을 통해 인상주의자들의 관심사였던 시시각각 달라지는 빛과 날씨에 따른 색채의 변화를 어떻게 잘 담아낼 것인지 그가 평생 끊임없이 탐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흐린 날씨, 맑은 날씨, 아침, 낮, 그리고 밤. 그려보라고 하면 쉴 것 같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어떻게 그려야 할지 하고 막막한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인데요. 또 자칫하면 아침과 낮은 비슷해서 차이점을 못 느끼게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시간대와 날씨가 잘 느껴지도록 때에 따라 변하는 빛을 표현했다는 게 피사로의 이 장점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림 설명 잘 들었어요. 네. 오늘은 인상주의 화가 카미유 피사로의 삶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그가 그린 몽마르트 대로 연작을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도 듣고 싶은 작품이 있으시다면 페이스북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 페이지나 저희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언제든지 그림 읽어주는 여자의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공공개혁, 공공비효율은 줄이고 국민 혜택은 늘리고 노동시장 개혁,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금융개혁, 경제의 맥박을 뛰게 하고 교육개혁, 배움이 즐거움이 되는 능력 중심의 사회를 만들고 공공, 노동, 금융, 교육, 4대 개혁 100년의 미래를 만드는 오늘의 혁신 미래가 있는 나라의 오늘은 달라야 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국제의 정보톡톡입니다. 생활 속 유용한 정보에 대해 소개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어떤 정보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오늘은 주부님들을 위한 팁을 준비했습니다. 채소와 국물 재료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잘 보관해야 상하지 않고 알뜰살뜰하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네. 자, 오늘은 채소와 국물 재료별 보관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국제의 정보 톡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라면 놓치지 않고 찾아서 소개해드리는 정보 톡톡. 오늘은 각종 채소와 국물 재료들을 어떻게 보관하는 게 신선함을 유지하는 데 좋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소 보관법입니다. 대파는 거의 모든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죠. 보통 푸른 줄기 부분보다는 흰 뿌리 부분을 사용하는데요. 잘 손질해서 긴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을 하면 한 달 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한 달 내에 다 사용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냉동 보관하셔도 됩니다. 양파도 거의 모든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예요. 하지만 단맛을 내기 때문에 매운탕처럼 매운맛을 살려야 하는 음식에는 넣지 않는 것이 좋겠죠. 습기가 있으면 싹이 나기 쉬우니까 보관할 때는 망에 넣어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세요. 양파를 일부 사용하고 남은 자투리는 꼭 밀폐 용기에 담아서 보관하시고요. 마늘은 우리나라 음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향신료지요. 향을 좋게 하려면 으깨지 말고 칼로 곱게 다지는 것이 좋습니다. 볶음 요리를 할 때는 점여서 사용해야 한결 깨끗한 음식을 만들 수 있죠. 깐 마늘은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시고 다진 마늘은 위생 비닐에 담아서 넓게 펴서 냉동 보관하세요. 애호박도 활용도가 아주 높은 야채지요. 다른 야채보다 쉽게 무른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만큼 용도가 다양하니까 장바구니에 부담 없이 넣어보세요. 보관할 때는 랩으로 싸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세요. 고추는 맛도 맛이지만 요리의 색을 화려하게 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죠. 칼칼한 맛을 좋아하는 분은 풋고추보다는 청양고추가 좋고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음식에 붉은 고추를 갈아 넣으면 맛이 한결 개운해진답니다. 보관할 때는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세요. 당근도 음식의 색을 화려하게 해주는 재료예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음식의 색이 화려하면 저절로 식욕이 돋죠. 보관할 때는 랩으로 싸서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하세요. 시원하고 단맛을 내는 무는 그 쓰임새가 아주 다양합니다. 국물을 낼 때 무를 한 덩어리 넣으면 훨씬 시원한 맛이 나고 생선 조림을 할 때 무를 넣으면 무가 비린내를 흡수해서 더욱 깔끔한 맛이 나죠. 무는 다른 음식의 맛을 돋보이기도 하지만 무 생채나 볶음을 해먹어도 좋습니다. 보관 방법은 랩으로 싸서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하면 됩니다. 감자로는 전, 국, 찌개, 볶음, 조림 등 여러 가지로 요리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식탁이 화려해집니다. 다만 싹이 난 감자는 독성이 있으므로 싹을 도려내고 사용해야 합니다. 까지 않은 감자는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남은 자투리는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세요. 네, 대파, 양파, 마늘, 애호박, 고추, 당근, 무, 감자 등 8가지 야채들을 보관하는 법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실온 보관하는 야채도 사용하고 남은 부분은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네요. 밀폐 용기를 사용해도 좋고 진공 포장 비닐을 써도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국물 재료 보관법입니다. 국물 맛을 낼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다시마인데요. 다시마는 사방 5cm 크기로 잘라서 밀폐 용기에 담아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면 좋습니다. 국물용 멸치는 크고 푸른 빛이 도는 것이 좋은데요. 머리와 내장을 떼어내고 한번 볶아서 쓰면 더욱 구수한 국물을 낼 수 있습니다. 국물 멸치와 다시마만 있으면 화학 조미료 없이도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밀폐 용기에 담아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 눅눅해지는 것도 방지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죠. 국물을 낼 때 건새우도 넣어보세요. 국물 맛이 한층 업그레이드 된답니다. 국물 낼 때뿐만 아니라 볶아서 밑반찬으로 먹어도 훌륭하죠. 국물 멸치와 마찬가지로 밀폐 용기에 담아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 눅눅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표고버섯의 경우엔 생 표고버섯보다 건 표고버섯이 보관도 쉽고 맛과 향도 좋습니다. 게다가 건 표고버섯을 불린 물은 표고버섯의 향이 우러나와서 훌륭한 국물 재료가 되죠.
밀폐 용기에 담아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사용할 때는 미지근한 물에 불려서 사용하세요. 불린 표고버섯은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 정보 톡톡은 각종 야채와 국물 재료들의 보관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채소와 국물 재료들을 재료별로 잘 보관해야 오래 두고 먹을 수 있고요. 상하거나 눅눅해져서 버리는 게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부님들뿐만 아니라 직접 요리하는 자취생들도 오늘의 이 팁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월 5일 식목일이었습니다.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권순철, 홍옥희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